시장 부분에 중국의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대외 개방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 더 확대될 거다. 겁먹지 말고 투자해라. 미국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세지만 옛날같이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시기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는 거고 네. 실리다 실리. 네. 실리 외교를 최대한 찾아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 뭐라 그럴까요? 좀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뭔가 완화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네. 뭐 거기 빌 게이츠라든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그렇죠. 뭐지 이거 좀 괜찮아지나? 옐런 장관도 지금 곧 방문하게 될 텐데.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에 갑자기 나온 게 미국에서 그 일반적인 아래쪽의 반도체까지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맞대응으로 이쪽에서 갈륨이라든가 게르마늄, 그렇습니다. 이 히토류 광석들에 대해서 뭔가 수출 규제를 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뭐지?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 그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텐션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갈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옐런 장관의 방문도 그렇고 블링컨의 방문도 그렇고 어쨌든 중국이 받아들였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링컨도 시진핑 주석이 만나준 거는 뭔가 와서 그 나름대로 흐름이 잡혔으니까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자라는 작년에 바이든과 시진핑 회담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겁니다. 갈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겠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책임 있게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미국이 승리하기 전에는 안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히토류는 원래 17가지지만 그거 말고도 또 희귀 광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이제 뭐 중국이 거의 95% 핵심 광물들 갖고 있는 거를 수출 통제를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 상무부가 작년 9월에 14나노 이하 그러니까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 높아지는 품위가 높아지는 건데 거기도 수출하지 말라. 상무부 허가를 받아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그 일본이 7월 23일부터 23개 품목 그 소위 수출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중국이 범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20나노, 30나노급에 관련되는 기술들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일본께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이테크 반도체는 쓰는 데가 제한이 돼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30나노 뭐 이런 것들은 일본의 영향을, 소재 부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이 사실 더 크죠. 전체적으로 결국은 중국은 자기네가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고성능 반도체를 사서 써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게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광물을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너희 못 만들 거 아니냐.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IPEF라는 게 중국의 그 공급망 전횡 때문에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 봐라. 중국이 저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다를 오히려 설득해주는 뭐 묘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했느냐. 저걸 진짜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옐런도 오고 이제 러먼드 상무장관도 오고 미중 분위기 속에서 뭔가 선점, 기세를 좀 잡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심리에서 나온 수입니다. 수. 수인데 이게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그게 미국한테 이제 들어가서 협력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떠돌았었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걸 중국이 안 사주면 누가 사줄 것이냐라는 문제. 네. 그래서 그러한 옐런 장관이 오는 거는 진짜 그 목적이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미국에다가 최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싸움들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풍기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국채 발행 폭을 확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줄 데가 별로 없다. 원래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국제 투매 카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근데 달러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으로서 미국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딜이 속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못해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재무장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장 이 소위 아프게 느끼는 고율 관세, 물론 고율 관세가 지속이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옛날에 1달러 주고 사던 거를 관세 때문에 1달러 30센트를 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 고율 관세를 어떻게 철폐할 거냐, 그건 사실 상무장관 일이잖아요. 러먼드 상무장관 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이렇게 경제와 대외의 틀을 하는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중국을 갔다. 그리고 중국이 그걸 다 받았다. 이유는 지금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별 얘기가, 거기랑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게 대외적으로 완화된 메시지를 조금은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전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건 바뀌기가 어렵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어떤 결사항전. 왜냐하면 시진핑 체제는 그 부분을 제일 앞에 놔두고 사실은 한 번 더 하는 당위성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특정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물리쳐야 되고, 그거는 미국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를 밀어달라. 내가 지난 10년간 잘해오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됐는데, 이게 이제 소위 흐트러지면 대국민 설득이 어려워지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반발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해결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못 가는 거는 중국한테도 마이너스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입장에서 그 소위 그 아래쪽에 그 반도체들, 그러니까 최첨단이 아닌 그 외의 그 일반 반도체들도 그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의 실제 그 미국의 본심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그 중국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협력하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의 시작이 그거거든요. 훔친 기술과 그다음에 그 강제 이전 받은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네.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노선, 그 대중국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못하게 하려면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무역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이든은 그거를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써서 민주동맹이 같이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작전을 바꾼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통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이 돌아왔다. 이제 나 혼자서 하지 않을 거다. 원래 바이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당연히 바이든도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러나 말을 그렇게 안 했죠.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당신들을 이끌고 세계 질서를 가겠다라는데 100여 개국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덩어리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첨단 반도체 얘기를 하셨지만 기존에 하던 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운 거에 대한 것만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의 원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는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나노, 30나노에도 미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 상무부는 공식적으로 14나노까지만 얘기했지만 그 이상 것들도 미국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반도체가 미국이 개발한 그렇죠. 거고. 전 세계 반도체 27%를 지금 혼자 쓰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도 못 만든단 말이에요.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미국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게 꼭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이 자기네가 완전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삼성, SK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몇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80%가 가깝게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만들면 물건이 없는데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국에 또 공장이 2개나 있고 두세 개 우리 기업들 현지 공장이 그렇죠. 40%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미국과 일본의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 일본의 소부장을 써야 되는 이런 중간자에 있고 이 생태계에서 어쨌든 제일 고급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양쪽에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반도체 업계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할 말은 하면서 뭔가 이 미국으로부터도 좀 많이 얻어내려는 우리 산자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작업들이 계속 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중국에 한국도 미국 말만 듣는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또 레버리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중국과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싸우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알려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월가는 중국에 좀 상당히 친화적이다. 왜냐하면 돈을 벌게 해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 정치 자체는 로비에 약한 정치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월가의 뜻이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강하게 해도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맞습니다. 가서 뭐 투자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확장한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안에다가 우리 8천억 더 투자할게 맞습니다. 발표하고요. 네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과연 그 대중 어떤 규제 이것이 먹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부 기업들의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이익 집단의 이 이해관계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게 원래 이제 기업의 숙제죠. 뭐 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중앙정부, 미국 행정부의 뜻과는 별개로 시장 부분에 중국의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대외 개방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 더 확대될 거다. 겁먹지 말고 투자해라. 그런데 정책은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팀 쿡 같은 사람들이 가게 된 계기가 블링컨 장관이 우리가
디리스킹을 하겠다라는 말이 딱 도화선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고라는 사인을 이미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연관돼 있잖아요, 산업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거대 그걸 보고 시장을 보고 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 경제 국가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기업의 일이다. 또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똑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기업이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업의 일이다. 우리는 시장 경제 국가다. 또 이런단 말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이러면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략 갈등 뭐 싸우고 이러는 거는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부분을 자신들도 포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시장 협력은 위에 이거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작지만 확보가 돼 있고 그게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네. 이제 리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새롭게 만들어서 커플링을 하자. 아, 리커플링. 용어들이.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흐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미국이 디커플링 얘기했을 때 저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디커플링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디리스킹 나오니까 디커플링이란 말은 사라지고 전부 디리스킹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중국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커플링을 만드는 게 리커플링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샘물이잖아요. 네.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이렇다. 그래서 그게 100%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행정의 정부에 따라서 또 대중 색채가 달라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대중 강경 모드가 정치적으로 네.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러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제가 강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늘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었어요. 실리다, 실리. 네. 실리 외교를 최대한 찾아가면서 그런 교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그리고 뭐 리커플링.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패권의 약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 목적대로 줄 세우게 하고 강력하게 포위 전략을 쓰려고 했는데 나오는 거 보면 기업도 그렇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도 프랑스 및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툭하면 가가지고 맞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지 협력할 건 뭐 다른 EU 국가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확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예전과 같은 패권을 갖고 있기가 어렵죠. 지금 미국의 GDP가 한 24조. 우리가 이제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쓰는 미국의 네. 시대. 지금 중국이 거의 18조, 19조 이렇게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갔네요. 따라왔으면 이거는 팩스 차이나까지는 아니지만 중국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미소 경쟁은 군비 경쟁이었고 가치 경쟁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경제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공급망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 소련을 대하듯이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거기다가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대1로 이거와 또 유럽 지역을 파고들었었고 일부 지역은 또 그거의 혜택을 본 데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이 옛날 같이 미국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나토를 통해서 하지만 나토 회원국도 이제 확대가 되고 나토를 통해서 하지만 안 듣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도와줄 것처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도와주고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나토 네. 회원국도 아니고. 그러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항상 그 위협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은 본격적으로 안 나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EU 지역도 자구책을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중국과도 왜냐하면 중러 관계라는 게 있고 미국을 앞에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연합을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도 우리 길을 좀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약간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지도자들을 불러서 또 나토 회의에 참석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아시아 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통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세지만 옛날같이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시기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그 틈을 봤기 때문에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 틈에 치고 올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영원히 넘버 투다. 그러면 이때를 뚫고 올라가서 빨리 올려놔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국몽이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전략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누구 하나가 내가 포기했다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데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포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정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뭐 이렇게 통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당신만 믿고 오면 다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경제 살리기에 갖은 방법을 통해서 중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라든가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